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 넘어오면 과잉 부분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책을 거의 다 설명해서 안 보셔도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 볼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어려워. 다 했어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줄거리 얘기하죠. 해석 다 하죠. 뭐. 그리고 과잉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 기능에 생물학적으로나 뭐 유전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서 정신 기능이 과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익살꾼 틱 장애를 가진 레이 얘기가 있는데 뚜렛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틱 증상이라 그러고 뚜렛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죠? 틱은. 저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가지고 TV 프로에 뚜렛 증후군 저분 나온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어떻던가요? 욕하시는 분 아닌가요? 욕도 할 수 있어요. 과잉돼서. 그분 욕하시는 분인가? 소리 지르시는 분.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자기 때리고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쯤에는 막 이렇게 음란한 단어들을 막 쓰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 이제 성적인 걸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음란 뭐 외설한 그런 것들을 하고 욕 그리고 구타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좀 큰 거예요, 큰 것들. 그거 말고 자잘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뚜렛 증후군은 대체로 이제 7세 전후로 한 5세, 7세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운동틱, 음성틱 동시에 발생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틱 많이 와요. 혹시 아세요? 틱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 주변 친구나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고 막 좀 심각하게 하는데 보통 한 짧은 한 달, 길면 한 3개월 틱이 지나가요. 보통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보다 조금 많은 양의 삶의 과업이 오거나 살짝 스트레스가 오면 틱이 나타나요. 그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을 때 그리고 초등 무렵. 맞아.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때 많이 와요. 맞아. 저희 딸도 지난 겨울 동안에 계속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2학년 때 눈 깜빡거리고 엄청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요. 저를 몰라가지고. 때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어르신들 뭐 하면 이제 손바닥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도 보면 주로 이제 1학년 전후 7세 때 주로 봄에 전화 많이 와요. 봄에 상담이 잘 돼. 그리고 돈이 좀 돼요. 이게 좀 안 좋아.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겨울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시기가 있어요. 새로 학기 시작하고 친구 새로 바뀌고 그리고 나이 한 살 먹으면서 조금 하라는 게 많고 압박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부랴부랴 전화 오는데 그렇지 않아. 괜찮거든요. 그 정도의 왜냐면 간장 종지에서 밥그릇 사이즈에 뭐가 왔으니까 힘들지. 얘 분명히 그릇이 늘어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좀 길어졌냐, 빈도가 강하냐, 그 무렵에 겹쳐진 스트레스가 과하게 있느냐, 가족사가 있냐, 뭐 큰 쇼크가 있었냐 이런 걸 좀 잘 염두에 보고 상담 받을 일이 좀 있으시면 꼭 가서 상담 받고. 그럼 그렇게. 틱이 나타났을 때 모른 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지나가요. 왜냐면 걔가 그 사람이 그 틱 자체가 문제가 틱은 나무로 치면 하나의 나뭇잎이잖아요. 이 나무가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증상을 가지고 입에 담으면 그게 본인은 더 힘들어.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은 그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심한 애들은 보통 눈이 오고 음성 틱 이거 하고 아니면 그냥 꼴럭꼴럭 이렇게 뭐 기침 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어떤 아이들은 어깨 실룩실룩 하고 또 배 실룩실룩 하고 배까지도 해요. 배도 하고 등짝도 뭐 어떻게 또 실룩실룩 거리기도 하고 별별 군데 다 해요. 귀도 움직여요. 어떤 애들은. 지금 제가 갑자기 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 피아노 콩쿨 같은 걸 이제 엄마가 억지로 매들면서 시키면 피아노 앞에 앉으면 배 안이 되게 막 울렁울렁하면서 간질간질? 그게 배의 틱이었나?
막 그런 게 그때그때 왔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아마 신체화 증상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음. 심리적인 이유에 대한 신체화 증상,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힘든 게 오면 적당히 우리가 몸은 정화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사람 모든 생태계는 적당히 오면은 내가 꿀꺽 삼키거나 돌리거나 어디 배출구에서 뱉거나 해야 되는데 배출구도 막고 부모님들이 배출구도 막고 계속 쑤셔놓고 이러면 여기서 마음에서 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몸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드름 막 나고 탈모 일어나고 몸에서 에너지가 화가 뿌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좀 게임하게 놔둬야 되겠네요.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아드님께서.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주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죠. 그 애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근데 좀 알더라고. 저도 이제 딸이 이제 게임을 슬슬 시작하는데 오전에 하고 게임 TV를 보는 거. 제가 이제 좀 많이 하다 싶으면 오후쯤 와서 데리고 와서 눈을 바라보면서 너 너무하지 않냐 이게. 너무해.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냐?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할래? 그만할게. 조금만 더 하고 요것만 끝내고 그만할게 하더라고. 아는데도 계속하면 중독인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들은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 이 얘기도 해요. 차마 개돼지란 말 못하고 아가야 세상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개와 고양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왜 있니?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할 일 아침에도 후다닥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야 할 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놔둬야지 그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워낙 이 노출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부모님들이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2-3명이 합쳐서 땅을 샀다 하더라고요. 땅을 사서 작은 짜투리 땅.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막 그네 갖다 놓고 막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짜투리 땅? 그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숲속에 있는 버려진 그쵸. 작은 시골에 땅? 있는 것 사면은 뭐 그 정도 집에서 괜찮죠. 뭐 경기도에서 뭐 차 타고 1시간이라 하니까 보니까 괜찮다. 초등학교 정도의 사이즈 땅을 뭐 집을 짓나 뭘 애매하지 않나요? 왜 집도 짓고 다 하지? 거기를 그냥 사서 그냥 거기에다가 뭐 나무도 갖다 놓고 미끄럼틀 같이 갖다 놓고 해먹도 갖다 놓고 했는데 애들은 이제 그 새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매번 캠핑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밥 싸와서 거기다가 애들 풀어놓으면 그러고 놔두면 애들이 그렇게 삽질만 한대요. 그러니까. 갖다 놓은 놀이시설은 다 하지. 해먹, 그네, 시소 안 타. 그냥 그렇게 삽질만 하고 또랑 파가지고 걷다가 막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한대요. 얘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딸 데리고 바닷가 갔었는데 그렇게 뭐 통 하나만 주면 통 뚜껑이랑 통만 있으면 그렇게 모래를 담았다가 인간은 그냥 자연과 함께 있으면 자꾸 이렇게 노동을 하고 싶은가 봐. 땅을 파고 싶은 거죠. 땅 파고 자꾸 여기 옮겼다가 저기 엎었다가 물을 담았다가 물을 부었다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하네요. 맞아.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아드님을 일을 시켜보세요. 농사를 짓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자연적으로 가깝게 있지 않으니까 할 일도 없어 진짜 아이들이. 어쨌든 그래서 저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제가 뚜렛 증후까지 간다는 거.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이 뚜렛 증후 환자는 조금 심한 경우예요. 많이 심하죠. 이 부분은 영상이에요. 저자가 처음으로 레이를 진찰한 것은 그가 24세 때였습니다. 그는 몇 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극심한 틱 증상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뛰어난 지능, 기지, 강인한 성격, 현실 감각 덕분에 무사히 졸업하고 취직도 하였죠. 그러나 직장에서 취직할 때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틱 증상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사단 때문이었죠. 욕을 달고 사는 데다 심하게 뻔뻔스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개자식 따위의 욕설로 인해 결혼 생활까지 위기로 내몰렸죠. 많은 투렛 증후군 환자가 그랬듯이 그 역시 음악성은 뛰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주말마다 바에 나가 재즈 드럼을 멋들어지게 치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렛 증후군은 갖가지 게임을 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탁구를 칠 때 특히 그랬는데 그것은 빠른 반사 능력 때문이기도 했죠. 그는 신문기사에 실린 틱 증후군 관련 기사를 읽고 자신이 그렇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할돌의 사용에 대해 저자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는 할돌을 0.25mg씩 하루 3번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눈주위가 시퍼렇게 멍들고 코까지 부러진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이 망할 놈의 할돌 덕분입니다. 많은 투렛 증후군 환자가 그렇듯이 그 역시 회전하는 물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전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번개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할로페리돌로 인해 이런 재빠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레이가 낙담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틱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뭐가 남나요? 전 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농담 삼아 말하기는 했지만 그는 틱 말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투렛 증세가 없는 인생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좋아하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의 실존적인 균형, 즉 안정이 확보만 된다면 그런 심각한 생리적인 불균형은 극복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투렛 증세가 사라진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죠. 이후 3개월간 그 과정을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항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인간적인 잠재 능력이 그에게 숨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할돌의 효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법이죠. 3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 병과 결별할 각오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민첩하던 두뇌의 전도 느려지고 대답도 느릿느릿해지고 혹은 틱의 기지로 재치를 발휘하던 일도 없어졌습니다. 재빠르고 갑작스럽고 당돌한 행동에 대한 충동도 사라졌죠. 가장 중요하고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악이야말로 생계의 수단이자 자기 자신의 표현의 수단인데 할도를 사용하면 음악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느낀 레이는 저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일할 때는 할도를 투여하지만 주말에는 중단하고 자유롭게 비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의 레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지하고 차분한 시민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익살꾼 틱 레이가 되어 경박하고 열광적이고 영감에 가득 찬 인물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저 사람의 상태가. 저분이 지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약을 먹으면은 저 틱 증상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약을 먹으면 가라앉는 거죠. 할리페리보다 네네네. 반대로 말씀드렸네. 네. 그러면은 저게 가능한 건가요?
약을 먹어서. 그러면은 약은 그러면 중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약효라는 게 지속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 안 먹는 그날 이틀만 주말만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증상이 바로 턱 발현될 수 있는 저런 건지. 약들은 보통 당일 먹어요. 정신과 약들은. 그렇게 뭐 약마다 달라요. 어떤 약은 효능이 뭐 이틀 가기도 하고 간격적으로 먹기도 하고 매일매일 먹기도 하고 ADHD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어줘야 되고 뭐 우울증 환자는 뭐 격일로 먹어야 된다. 약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일단 저게 가능한 그건 뭐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영민하고 빠르고 재치 있고 물론 그 와중에 욕도 하면서 이상한 틱도 보이면서 그렇지만 경쾌하고 유쾌하고 에너제틱하고 빠르고 휘리릭 하면서 막 이런 느낌의 레이랑 완전 둔탁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너무 진중하고 뭘 하지도 잘 못하고 반응도 느리고 이런 느낌의 레이랑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쾌하고 빠르고 욕하면서 막 욕도 먹었지만 비상하게 막 팍팍 도는 그런 레이로 있다가 저렇게 할리페리도를 먹고 다른 저게 원래 내 모습인가? 이게 내 모습인가? 전 굉장히 정체성 혼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걸 되게 물론 잘 받아들였다고 가정하고 책을 썼겠지만 심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어느 게 정말 나인가? 진짜 난 누구지? 할리페리돌과 그 약물로 해서 그 자아가 분리되는 느낌? 그런 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정신과 환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약을 그래도 먹기로 결심했던 거는 그 평상시에 월화수목금에 자기의 삶이 그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일상생활에서 관계에서 힘들고. 그렇죠. 만약에 네. 저분이 혼자 사는 무인도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 저 약을 먹지 않고 매일매일 유쾌하게 살면 될 텐데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 본인 느낌으로는 힘들 거예요. 답답하고 저렇게 느려지고 둔탁해지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했던 게 저기 틱장애랑 음악적 재능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모든 감각적으로 기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챕터가 과잉이잖아요. 뇌 기능이 원래 100이면 200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틱장애가 과민. 있으면 음악적 재능이 높을 가능성도 그건 아니고. 있다는 거. 그건 아니고 모든 기능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틱이랑 여기 조금 다르게 조금 나온 달라요, 게 사실은. 투렛 증후군은 진짜 모든 감각이 재빨라지는 과잉하고 재빨라지고 민첩해지고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게 투렛인 것 같아요. 틱 장애는 하나의 증상, 구체적 증상이라면 뚜레 증후군 이 전체를 묶어놓은 하나의 증후군 신드롬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 그 DSM 그 정신의학 진단 편람에는 거의 차이가 안 나와 있고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틱, 뚜렛 같이 나와 있지만 뚜렛이 훨씬 더 그냥 말로 하자면 더 크고 광범위하고 더 깊은 증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한. 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뭐 이렇게 조금 뭐 할 수 있지만 뚜렛 증후군은 저 전체를 아우르면서 더 깊고 더 빈도가 높고 틱 장애는 호전 악화를 반복하고 이제 ADHD 강박 이런 것들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의지랑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작적인 근육 움직임 같은 게 특징이고 5에서 7세 사이에 병이 나타나고 전체 유병 기간이 1년 넘어가면 뚜렛 장애라 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년 전부터. 저희 큰애가 지금 6세인데 약간 틱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막 이거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약간 야뇨증도 심하고 잔뇨감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는 심리적인 게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증상이 7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면 병원을 다녀보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아이마다 이제 그게 뭐 일시적으로 좀 심각하게 강도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얕게 빈도가 잦아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뭐 부모님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도랑 빈도를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돼서도 전혀 진척이 없고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살짝 상담 정도 병원보다는 오히려 아동 상담 쪽 센터를 가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야뇨는 좀 다른 문제. 저런 틱 정도는 아이들이 고 6세, 7세 되면서 좀 기관이 큰 기관에 가면 그리고 제 어떤 거냐면 그걸 표현하는 애들은 좀 저런 게 덜해요. 울거나 떼쓰거나 고함 지르거나 하는 들한데 좀 착하고 순한 애들이 저게 많이 왜냐면 몸이 반응하는 거거든. 아마 드레스피님 큰 애도 조금 순하고 순둥이죠. 그럼 뭔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뱉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좀 처방해 주는 거는 딱히 병원에 갈 만큼 지금 그렇지 않고 애매하다 하면 신체 에너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줘요. 왜냐면 애들은 아직까지 말로 내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걸 말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딱히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힘들어. 언어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른도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하겠죠,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혼자 혼란을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틱을 느낌을 말씀하신 거고 네. 레이 같은 익사이콘 레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의한 거는 아니고 네. 뇌 자체의 기능의 예, 문제. 뇌 자체 네네, 기능이 맞아요. 지나치게 항진돼 있는 느낌. 맞아요. 한진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느낌이어서 네, 이게 맞아요. 예,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힘들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되기를 심리적 요인과 그 생리학적 요인을 딱히 구분할 수 없지만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잡죠.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 뇌 기능, 생물학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거나 분명히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런 뚜레 증후군은. 근데 드레스피님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심리적인 경우. 근데 실제로 가벼운 틱, 그냥 가볍다 말할 수는 없지만 틱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거의 심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밖에서 본 뚜레 증후군 환자는 저도 바깥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 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심한 경우라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였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틱 같은 경우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하지만 성인으로 제가 하지 않은 게 성인은 뿌리가 되게 깊어요.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본인 물론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과 조부모와 다 연결돼 있지만 성인들은 그 병력이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잘.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만 병원을 찾아오고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몇 년씩 겪어내야 되거든요. 비용하고 시간. 아무렇게나 막 생각해 보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고 친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뇌에 어떤 정도 정착이 돼 버리니까 연결이 굵게 됐다는 느낌이고 애들은 아직 그게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가소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연결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드네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경우라 하면 사실은 뇌 기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구체적인 그 생물학적인 기능과 연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유전적이거나 뭐 그런 기질적인 문제라 함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가 어떻게 더 진하게 굵게 연결되어 있느냐는 성인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심리적인 원인도 심리적으로 누가 더 가늘게, 누가 더 굵게 연결되어 있냐. 그거는 성인이라서 성인들도 심리적 스트레스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이 달라요? 같아요? 약 처방은 내가 안 해봤습니다. 담당이 아니라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아정신약물학이라는 책이 또 집에 있더라고요. 5만 책은 다 있어요. 다음에 그거 리뷰해 주시나요?
그 약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신과 약이 뭐 독하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현병 환자 얘기를 들었는데 조현병 환자가 이제 아까 그 뚜레 증후군도 조현병 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할돌하고 조현병약하고 똑같진 조현병에 않을걸요? 쓰이는 약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분이 조현병,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근데 저렇게 비슷하게 말한 게, 그걸 먹으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 멍하니 하루 종일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멍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런 생활들이 되니까, 끊어보면은 또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지속하기가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 약을 먹이면서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로 상태에서 100 정도로 과하게 막 과민하게 했다가 약을 먹으면 0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뇌에서 약이 들어가서 과흥분하지 못하게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내가 기능했던 것들이 올 스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생존은 하지만 내 모든 기능들이 그냥 스톱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무기력하고 늘어지고 잠이 오고 그래서 일단 그리고 모든 의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1순위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재우거나 무기력하게 해서 뭐 어떤 걸 시도하지 못하게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매끈하게 되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또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또 약이 또 적절하게 잘 맞아서 그냥 살짝 가라앉아서 적절한 그냥 그만큼 또 가시는 분도 또 있어요. 또 잘 맞아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 말고 또 다른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약은 뭐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정신과 약뿐만이 아니고 모든 약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상황이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안 먹고 있다가 창문약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일단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우울증 환자한테 일단 그 모든 정신과 환자들한테 일단 수면제 자는 게 상책이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죠. 그 사람을 재워서 이렇게 안 재우고 놔둬서 일을 당하면 일단 무기력하게 하고 모든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면 안 돼. 왜냐면 자살 시도도 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궁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생기는 게 아까 정체성 얘기했듯이 본인의 자유의지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물음표를 찍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유의지를 뭐라 그러나 무력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할 때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약물로 눌러주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그렇죠. 심리 치료나 뭐 다른 네. 치료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감기면 내가 알잖아요. 내 감기 심하다 적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는 내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판단해서 내가 병원을 가기가 쉽지도 않고 내가 알약을 털어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힘들죠. 저가 아는 지인도 우울증 약을 지금 한 20년째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이미 고등학교 때 먹기 시작했으니까 삶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 누군가 아프다는 건 진짜 온 가족이 힘든 거라서. 근데 이제 요건 조금 과잉인데 즐거운 또 할머니 이야기예요. 90세에 활기 넘치는 할머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독 활기차고 신났어요, 할머니가. 내성적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요, 외향적으로.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힘이 넘쳐 막 이제 과잉해진 거죠.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큐피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젊은 남자한테 막 관심 생기는 거예요. 회춘하셨어, 완전히. 그 친구들은, 뭐라고 주책이라 하죠. 90세에 이제. 90세의 젊은 남자 보면 이제 설레. 남들 봤을 때 광기가 돈다고 하죠. 이게 사실 그녀가 이제 70년 전에 매춘을 했었었고, 그때 매독 걸렸는데,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긴 70년의 잠복기를 참 그 균도 대단하죠.
잠복기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 신경매독으로 발전되어서 대뇌 피질에 자극이 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즐겁잖아. 지금 어차피 90인데 이제 마지막까지 즐겁게 사시다 가셔야지. 젊은 남자 보고 이제 화이팅도 하고. 문제는 치료 방법인데 그녀가 이제 이 좋은 감정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했고 더 심심해지지만 않다면 더도 덜도 말고 더 이대로 가는 걸 이제 원한다. 사실 저도 이제 저 문장이 좀 어떤 느끼냐면 혹시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살아 계실 때 여쭤봤거든요. 나이 드신 분한테 매일매일 여쭤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엄마한테 가끔 이제 요일을 묻거든요. 막 그 집 가서 엄마한테 가서 그 집이래. 엄마한테 가서 막 잠자다 깨 무슨 요일이지 몇 시지 막 이러면 야야 무슨 요일이 뭐가 중요하냐 몇 시가 뭐가 중요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이분들한테는. 왜냐면 아침 일어나면 그 아침 드라마를 꼭 시청하시고 그 다음 드라마 꼭 보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채널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실 나가셔갖고 노인정 가셔가지고 또 제일 젊다고 또 80이었는데 새댁이라고 국수 삶을 해서 국수를 삶아. 왜냐면 90 언니들이 삶으라 하니까. 나도 무릎 아픈데. 국수를 삶고 거기서 미나타로 치시다가 3시쯤 되면 하교를 하세요. 하원 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꽃나무를 닦으시고 꽃나무한테 말 걸고 잘 있었냐는 둥 뭐 했냐는 둥 오늘 꽃이 폈네 어쩌냐는 둥 꽃나무한테 말 걸고 저녁 5시 반이 되면 또 생방송 뭐 그런 거 하죠 또. 6시 내 고향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하고 이제 8시 뉴스 보시고 8시부터 이미 주무시죠. 왜냐면 다음날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왜 이렇게 일찍 깨. 그 생활을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분 심정이 그렇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 모레 같고 91세가 되어도 92세가 되어도 딱히 갈 곳도 없고 딱히 날 부르지도 않고 딱히 숙제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설레는 것도 정말 없고 무료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젊은 남자애가 나타났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흥분이 돼. 저걸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느낌은 저는 어릴 때부터 70이 되면 정말 지루할 텐데 그때 되면 뭐 다시 시작해야지. 저는 이 생각을 꽤 했었어요. 진짜 오래 지겨울까봐. 계획을 다 하고 있었네. 저는 127까지고요. 저는 아직 80년 남아가지고. 저는 100이요. 100이에요? 100년이 남았다고. 징글징글하죠. 삐까삐까 하겠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나게. 130까지 살 거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살부터 또 뭘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분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균이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처방받아서 그 매독균을 죽이고 그렇지만 뇌에 생긴 변화를 되돌리지는 않도록 잘 의사가 센스가 있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그녀가 이제 희망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되게 요건 또 어때 질병이 또 기쁨을 준 또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함께 또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의사를 너무 잘 만난 케이스예요. 맞아. 이런 의사를 만났으니까 이런 치료를 해주지. 아니었으면 그냥 무식하게 했을 거야. 그렇죠. 지금 이분은 의학계에서 선임이시잖아요. 누가 이런 식으로 환자와 같이 대화 곰곰하게 따져보고 관찰하고 환자가 그 앞에 보면 어떤 대목에 보면 이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 쉽게 질문도 안 하세요. 쉽게 질문 안 하고 돌아서 살짝 눈치 못 채게 살짝 이렇게 퀴즈를 낸다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쳐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의사들은 그냥 막 대놓고 묻는데. 뭐 약간 그렇죠. 화나신 듯한.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거의 늘 화가 나 있으세요. 바빠서 그러시겠죠. 근데 정신과 선생님도 화나신 것 같지 그런가요? 정신과 선생님 안 그러시겠지. 그분은 일이 듣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지만 약간 아니 화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딱딱하죠. 조금 딱딱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거의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10분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좀 왜냐면 그 10분 간격이 하루에 한 150명 가까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난 들었단 얘기잖아.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려고 하지만 앞에 한 20분 상담 기간 중에 2분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막 진짜 자기 다 얘기를 다 꺼내서 해야지. 특히 할머니까지 오시면 할머니가 오시면 그 윗대까지 다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르고 끊을 수밖에 없는 거 뒷사람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반복돼서 조금 뭐 그들만의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네. 그래서 탈 억제 상태 즐기면서 정말 저 회친한 영화 뭔지 기분이죠. 아세요? 그 사람 나오는 거. 우주얼 서스펙트에 나온 그 배우 나오는 하여튼 갑자기 이 하여튼 좀 이상한 영화였어. 그 장면이라서. 뷰티 들어가는 뷰티 인사이드, 뷰티풀 마인드? 네, 그거는 네, 네, 수학 네. 천재? 수학 천재고 이건 딴 건데 아 하여튼. 아닌가? 아, 뭐지? 뭐 야한 건가 봐요. 할머니 꽃을 들고 지금 회춘하셨어요. 이거는 미겔 오라는 조병, 우리가 말하는 조증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막 머릿속에 막 폭탄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농장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의사소통에 약간 장애가 있고요. 처음 치료에서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그려보라 하니까 이분은 단순한 2차원 그림인데 훨씬 재밌고 막 상상해서 입체적 그림을 그렸대요, 이렇게. 근데 다시 와서 이제 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또 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인이 막 날아가죠. 처음에는 평면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에 안에 가위표를 그리려 했더니만 이 사람은 박스에 막 뚜껑 열린 걸로 막 활기차게 그렸죠. 나중에는 여인이 날아가는 막 그런 걸 그렸죠. 이 사람의 생동감, 생생함, 활기 넘침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며칠 후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아주 우울하고 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치료 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는 치료 전 이 사람의 약간 조증 상태 그리고 치료 후에는 진정된 상태인데 어때요? 약간 울적하죠. 네모도 좀 찌그러져 있고 안에 동그라미도 작아져 있고 가위표도 거의 보일랑 말랑 제일 똑같이 그렸는데요. 가장 진정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신경 매독에 의해서 흥분 상태였고 이런 탈 억제 상태를 이제 치료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상태랑 뭐 정상 상태가 곧 병리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서로 사실 또 알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고요. 저도 생각해 보기를 여기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암페타민 중독 하에서 그리는 스피드 아트라는 게 있대요. 그 암페타민을 중독이라고 할 수도 뭐 있겠지만 그냥 주입하기도 하거든요. 뭐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저걸 맞지 않았을 때 그림이 아까처럼 찌그러져 있고 막 되게 소심해 있는 거랑 저걸 뭐 주입받고 확 펼친 그림을 그렸을 때랑 어떤 내가 좋아요? 암페타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저게 이제 흥분 각성되는 약인 것 같아요. 우리 커피 마시면 약간 각성되듯이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거의 몇 보다 배. 좀 더 많죠. 그보다 많죠. 제가 아침에 믹스를 먹고 나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조가 와요. 그치. 원래도 조금 에너지가 있는 편인데 당이 뇌로 들어갔어. 예. 원래도 약간 조가 있는데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조금 약간 늘어지면서 천천히 올라올 게 저는 원래도 좀 빨리 올라오거든요. 체력이 좋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약간 졸려서 잠을 들깨서 믹스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조가 와요. 다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뭐도 하고 이렇게 저 느껴요 그 상태를. 싸게 후유증은 먹힌다. 당뇨. 네, 싸게 먹혀요. 암페타민 필요 없네. 네. 그래서 프로이트는 뭐 코카인 흡입 후에 느끼는 행복감이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행복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약물 효과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행복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그거라도 느끼고 싶어서 코카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죠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간질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는 흥분과 중독성을 띈 간질 발작이 있어요. 이 간질 발작을 겪고 나면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자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 대부분의 간질은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도 네네네, 맞아요. 그 간질을 하는 동안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쩍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번쩍. 우리도 번쩍할 때 얼른 몰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쩍 아이디어가 한번. 안 떠오를 때 머리 안 돌아갈 때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간- 인위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면 되나?
있지? 그러니까요. 뭔가를 믹스 커피. 아, 전구로 갈아보시던가. 네, 그래서 흥분 상태란 어떻게 보면 속박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그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싶기도 하네요, 진짜.